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앞에 최신 시사상식 부분 보셨고, 금융상식도 이제 보셨죠? 저랑은 3편의 일반상식에서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법률 행정까지 있죠? 여기까지 저랑 같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넘어오면 우리는 100페이지로 바로 가게 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일반상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신 시사상식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신 상식의 그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최신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신문을 읽기에도 편하고 뉴스를 볼 때에도 아 이런 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최신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영역별로 제가 이제 네 번째 영역까지 법률 행정까지 보게 될 텐데 거기서 또 우리 앞에 최신 시사상식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좀 훑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컴퓨터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거기 100페이지인데요 거기는 그거부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컴퓨터 딱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꽤 오래된 법률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법률은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이걸 법률로 내자. 왜, 아시죠? 입법부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정부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게임 중독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중독 예방 관리 및, 중독 예방, 그 다음에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요.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런 법 이렇게 이름 적을 때요. 여기 띄어쓰기 같은 거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띄어쓰기 없이 쭉 붙였어요. 법률을 쓸 때에는 그래서 무슨 법 이것도 그러니까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 예방 법.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살짝 띄워드린 거지만 실제로는 그냥 쫙 붙였습니다. 그냥 띄어쓰기 없이.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밑에는 이제 그냥 띄어쓰기 없이 했죠.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뭔가 이제 중독 같은 거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독을 이제 되지 않게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중독된 분들 관리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의한 분이 누구냐면 신희진 의원이라는 신희진 국회의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뭐로 유명하시냐면 그 조두순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두순 나영이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두순 사건 해가지고 이제 영화 소원 의 모티브가 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어떤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했던 아주 그 잔인한, 그죠? 그 조두순 사건이랑요. 그 다음에 그 또 어린아이 성폭행 사건 이러면 또 유명한 게 그것도 영화화 됐던 소설로도 나왔던 도가니 사건 있죠? 도가니 사건.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의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피해 아동들에 대한 그 정신, 치료, 관련 주치의였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사 출신이신 거죠. 그래서 정신치료 주치의였는데, 이분이요, 법률안을 개정했는데, 여기에 어떤 이 중독이라는 거, 중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마약,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도박, 또 하나가 게임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속칭 줄여서 게임 중독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약이 있고 술이 있고 도박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근데 게임 중독, 이 말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게임을 너무 이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과 게임을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의 시각이 많거든요. 물론 이 게임을 중독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팽팽합니다 지금요. 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마약이랑 술이랑 도박이랑 같냐 게임이 지금 게임은 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는 거고 이게 이 중독으로 인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근데 반대편 입장에서, 이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이런 법률안이 있었다 해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법률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법률로 통과는 안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법안 중독이다. 그러니까 무슨 법안 안 내면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야지만 국회의원이냐? 그거 아니어도 뭐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지. 꼭 이런 거, 법안 이런 거 꼭 내가지고 틀려고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비판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학부모분들도 많거든요, 솔직히는. 그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밤새도록 게임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학부모들이
성적에 중독돼 있는 거 아니냐, 아이들의 성적에 중독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성적만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그런 사고에 중독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판으로는 뭐도 있냐면요. 요즘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값 인상이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없어요? 담배가 없어요, 담배가. 담배 중독이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게임을 중독에 넣고 담배를 중독에 안 넣은 이유는, 그거는 또 뭐가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반대편 입장에서는, 야, 담배는 세금이 들어오지만 게임하면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함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담배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수가 얼마나 떨어지겠어. 이렇게 이제 아마 비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지금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 관리 및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컴퓨터 인터넷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훑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거의 백과사전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 좀 위주로 좀 보도록 하고, 그냥 대체적인 얘기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핵심 키워드만 짚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둠 중후군인데요. 이 둠이라는 게임, 그러니까 이거는 둠이라는 곡 그 자체의 게임에 대한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둠이라는 게임이 이제 좀 옛날 게임이긴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 보면은 되게 유치하실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때 뭐 한 90 몇 년도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축축 가면서 여러분들 뭐 스페셜 포스 같은 거나 아니면 카운터 스트라이커 같은 거 하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1인칭 FP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그거에 거의 뭐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비들을 죽이면서 어떤 괴물들을 죽이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둠중욱은 게임입니다. 게임. 모듈은 이제 앞에서 모듈에 관한 모듈러 주택을 봤었죠. 그죠? 모듈러 주택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듈해서 어떤 구성 단위를 말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미디는 국제표준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는 말, 첫 번째 줄에 그 말이 있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그걸 좀 정리하시죠. 미디가 탄생하면서 컴퓨터 음악이 본격화되었다. 요즘은 뭐 컴퓨터 없으면 음악 못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밴드들이 이제 아날로그적인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거의 컴퓨터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가수들의 보컬 이런 것도 막 손을 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본래 목소리가 아닌, 뭐 안 올라간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미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있는데,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 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스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말하자면 전화로 치면요, 전화로 쳤을 때 이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이러스라고 치면, 디도스는 뭐냐면, 디도스 공격 이런 거 있었잖아요. 디도스라는 거는 이 전화기 기계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전화 번호에다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전화를 해서 이 전화가 불통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디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전화를 하면, 누군가 계속 전화를 하면, 그러면은 실제로 전화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제대로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디도스예요. 그러니까 디도스하고 바이러스는 그 특징이 좀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바이러스의 가장 특징은 또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복제해 나간다는 점이 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컴퓨터에 있는 그 모든 이제 파일 같은 거를 싹 다 이렇게 뭐 감염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체로 뭐 실행 파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이제 워낙 옛날 거죠. 이제는 멸종됐습니다. 거의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생일에 3월 6일에만 활동하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워낙에 기초적인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에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괴로웠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기초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컴퓨터의 그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컴퓨터의 날짜를 바꾸면 돼요. 컴퓨터의 날짜를 3월 6일에서, 그러니까 3월 5일이다. 그럼 3월 7일로 바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3월 6일에만 활동하니까, 그럼 뭐 이제 활동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물론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안철수,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신가요? 하여튼 이제 예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던, 이제는 대표가 아니죠. 물러났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V3가 이제 발전해서 V3 같은 게 이제 쭉 만들어지고, 그래서 안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거의 모태가 됐던 그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 있네요. 비트는, 이거는 정보량의 최소 단위입니다. 정보량의 최소 단위예요. 그 밑에 보면 바이트 있잖아요.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에 플러스 체커의 바이트 보세요. 거기는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 전송의 기본적인 단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량의 최소 단위인 비트의 집합으로 구성된 기본 단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하고 비트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1비트는 그러니까 1바이트는 몇 비트인가요?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8비트요. 그거까지. 거기 이제 바이트의 설명에 나와 있죠. 8비트로 1바이트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요.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용량, 그러니까 이제 크기요. 크기가 밑에 나오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있네요. 자, 바이트가 있고요. 바이트요. 이거는 바이트입니다. 이 앞에 비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단위로 쓰진 않아요. 얘는 안 쓰고요. 바이트,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1바이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로 윗단위가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이 윗단위가 메가바이트. 그 윗단위가 기가바이트고요. 그 윗단위가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요즘 이제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일이 잘 없죠. 그 몇 킬로바이트 정도 돼. 이런 거 안 하죠. 요즘 게임만 해도 거의 몇 기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 기가, 뭐 이런 거 말할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래서 요즘 너 하드 용량 어떻게 되냐? 뭐 3테라 정도 돼. 라고 할 때 이 테라가 2테라죠. 이거 위에는 뭔가? 이거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페타요. 페타바이트. 이렇게. 이거는 근데 아직 이제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학부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기가바이트 정도 되는 것만 해도, 우와, 그랬거든요. 1기가, 우와, 이거 언제 평생 다 써?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1기가 뭐 이런 우습죠. 그죠? 게임 하나만 받아도 몇 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메가바이트 해가지고 제가 뭐 게임 했던 게 뭐 삼국지 이런 거 보면 막 1.44 뭐 메가바이트 뭐 이런 거 한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테라는. 근데 이게 몇 배인가요? 1000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요. 1000배 아닙니다. 정확히 2의 10제곱배예요. 다 이렇게가 2의 10제곱배. 2의 10제곱은 몇이에요? 1024배죠? 그래서 1024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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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가, 테라 이렇게 나와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페리티비트 있네요. 페리티비트는 뭐냐면, 페리티비트, 플래그비트 비슷한 데 쓰는 건데, 페리티비트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오류가 생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원래 정보에 덧붙이는 비트. 가장 페리티비트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죠. 예를 들면 9, 1, 0, 2, 2, 9 다시 1, 2, 3, 4, 5, 6, 7 그냥 막 한 겁니다. 설마 이렇게 진짜 91년 2월 29일이신 분들은 뭐 죄송한데 뒤가 이렇게 되진 않으시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뭐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하는 거고 뭐 지역, 뭐 어디 뭐 그 지역에서 몇 번째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제 마지막 번호 이거 있죠. 얘는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없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말해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얘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얘는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 뭐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5를 곱하고 이렇게 쭉 곱하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쫙 한 다음에 그 숫자가 몇의 배수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몇의 배수가 되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1의 배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럼 11의 배수는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럼 11로 나누겠죠. 11로 나눴더니 만약에 나누기 11 했더니 몫이 뭐 예를 들어 24라고 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4라고 하지 말고 몫이 뭐 어떻게 나왔다고 쳐요. 나머지 3이다.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이 나머지 3이 이게 지금 짜투리가 남는 거잖아요. 이 짜투리가 남는 거를 여기다가 채워서 이 숫자로 채워서 다시 11의 배수가 되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뭐 여기는 이제 숫자가 다른 숫자가 되겠지만은 여기 이제 8 이렇게 3이 남았다면 8을 넣어가지고 11의 배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티비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는 게 요 끝에 있는 요거예요. 이게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이제 페리티비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류가 생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원래 정보에 덧붙이는 여기까지가 정보거든요. 여기는 그냥 덧붙이는 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넘어가서 펌웨어 잠깐 보죠. 펌웨어는요. 롬에 저장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얘기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롬이 있고 램이 있거든요. 롬, 램. 이거 이제 다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죠. 롬은 뭐고 램은 뭐예요? 롬은 우리가 잘 안 건드립니다. 그냥 거기에 컴퓨터에 딱 있는 거거든요. 메인보드. 램은요? 램은 우리가 좀 건드리긴 합니다. 그 램 사와서 이렇게 끼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니네 메모리 메모리가 몇 기가 돼? 나 뭐 4기가. 아, 그래? 그럼 요즘 그거 느리지 않아? 8기가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4기가짜리 램 하나 사가지고 끼워. 이렇게 말할 때 그 램이요. 이거요. 메모리요. 램.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는 이게 뭐냐면 어떤 컴퓨터를 뭐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얼마나 빨리 이제 돌리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이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가에 관한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뭐 CPU, 램, 뭐 여러 가지 다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얘는. 근데 얘는 컴퓨터를 끄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던 이 정보들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컴퓨터를 킴과 동시에 켜면 그때부터 다시 램은 작동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롬은요? 롬은 그렇지 않아요. 롬은요, 아예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어떤 연산이 진행돼야 되는지가 미리 딱 저장돼 있는 거예요. 롬은. 딱 저장돼 있는 거라서 컴퓨터가 꺼져도 여기 들어있는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펌웨어. 롬에 저장됐다고 돼 있죠. 여기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꺼도,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그만 컴퓨터잖아요. 꺼도 여기에는 뭔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되어 있는 건 변화가 없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웨어다라는 거를,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롬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뭔가 진행이 될 때 편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웨어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하드웨어는 어떤 이런 물체들을 말하는 건데, 펌웨어는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아예 어떤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아예 컴퓨터 자체에 쫙 짱 박혀 있는, 완전히 짱 박혀 있어서 이제 변화가 안 되는 그런 걸 펌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와레즈 읽어보시고, 워터마크. 워터마크는 뒤에 이제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말도 나올 텐데요. 어떤 저작권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해놓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물의 적심은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예전에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안 보이는, 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어떤 조작을 가하면 보이게 되는 그런 마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워터마크입니다. 자바는 특별한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그게 특별하죠. 컴퓨터 운영체계에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있네요. 뭐 클라우드, 유클라우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어디 서버에다가 딱 자료를 넣어놓고 이거를 뭐 회사에서 꺼내보든 집에서 꺼내보든 아니면 내가 움직이면서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꺼내보든 아무 데서나 꺼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런 걸 이용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줄에 보면 프로그램이나 문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에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다.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겠죠. 아무래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태블릿 PC는 많이 들어보셨죠? 태블릿이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 아니면 뭐 갤럭시 노트 10.1, 아니면 갤럭시 탭 이런 것들 다 이제 태블릿의 일종인 거죠. 태블릿이 뭐예요? 판때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블릿이. 그러니까 판때기만큼 큰 거잖아요. 태블릿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그냥 컴퓨터와 태블릿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뭐 크다고, 크기 가지고, 아니면 뭐 이름 가지고, 뭐 아이패드니까 태블릿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태블릿의 가장 큰 특징은 입력 장치가 뭐냐예요. 입력 장치가 키보드로 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노트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터치로 한다라든가 다른 걸로 한다, 이러면 이제 태블릿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키보드 대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타일러스나 혹은 터치스크린, 전자펜 등을 사용하는 PC, 이런 거를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읽어보시고, 플러그 앤 플레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떤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걸 산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하드웨어 같은 걸 샀는데 뭐 USB 같은 걸 샀다라고 하면 이건 플러그 앤 플레이를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디스켓 있죠, 디스켓. 여러분들 디스켓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옛날 디스켓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랬거든요. 여기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뭘로 붙이면은 뭐 읽기 금지, 쓰기 금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떼내면 다시 읽기, 쓰기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면 이제 좀 더 지나면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약간 이제 이게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면 약간은 좀 딱딱한 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 철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옆으로 당기면은 탁 놓으면은 착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또 이제 어떤 그게 압축돼 있는 게 들어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장하기 모양이 이게 왜 저장하기 모양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글 같은 거나 엑셀 같은 거 보면 저장하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디스켓 이제 모양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 이제 디스켓을 샀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바로 못 썼어요. 그럼 디스켓 집어넣고 바로 안 됐어요. 포맷을 먼저 시켜야 돼요. 얘를 포맷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막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USB도 예전에는 USB를 그냥 사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USB를 꽂아가지고 이걸 약간 포맷을 한 다음에 다시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 그냥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그에 전원을 연결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옛날에 마우스를 꼽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USB 안 꽂고 예전에 PS2라는 이제 거기다 꽂았었는데, 거기다 꽂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에서 마우스 관련된 CD를 넣은 다음에 CD나 디스켓이요. 이런 걸 넣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거예요. 마우스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바로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서트 한번 읽어보시고 HTML 하이퍼텍스트라는 거 HT가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고 하이퍼텍스트가 뭔지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어떤 이렇게 문자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다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이 이렇게 변하죠. 그런 거 있죠.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하이퍼.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대면 그걸 딱 클릭하면 그 관련된 곳으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누르면은 또 그것에 관련된 창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게 HTML이에요. 그다음에 IP 주소. IP 주소는요. 뭐 이거는 원래 우리가 어떤 뭐 네이버에 접속한다라고 하면 www.naver.com 이렇게 하잖아요. 뭐 다음에 접속한다 www.daum.net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이 www.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이건 도메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도메인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 접속한다 그러면 도메인 말고 원래 있는 건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세 자리 숫자가 4번 이루어져 있어요. 뭐 199.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뭐 세 자리 혹은 두 자리 또는 한 자리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이 주소로 바꾼 거 www.naver.com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뭐 www.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고시net .com 이렇게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co.kr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IP 주소고 이게 도메인 주소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IP 주소는 이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십진수로 표현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의 십진수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리드 있네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세대 인터넷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한 곳에만 연결해서 웹과 달리 신경 조직처럼 세계 곳곳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첨단 장치를 연결해서 개인 컴퓨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게 또 그리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웹하드 같은 거 이렇게 뭐 영화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통 많이 쓰는 건데 아주 많은 영화들을 그 회사의 서버에서 보관하기에는 너무 그 서버의 용량이 크잖아요.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접속해 있는 혹은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PC 있죠. 개개인 컴퓨터에 아주 일부분씩을 모아서 그거를 거기에 서버에 할당해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걸 그리드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웹하드 회사나 뭐 이런데 사용자의 컴퓨터를 약간의 서버를 활용한다는 점 이게 이제 그리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드 프로그램이 그래 나는 이 웹하드 쓰니까 여기서 영화도 다운받고 하니까 돈 내고 다운받는 거죠. 당연히 불법으로 말고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운받고 하니까 그래 내 컴퓨터에 어느 정도의 그 정도는 얘 회사에다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냥 몰래 깔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드 프로그램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의 하드나 CPU 같은 걸 되게 잡아먹거든요.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이제 가입하신 분이나 할 때 그리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리드 프로그램은 그냥 그리드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나한테 그리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면은 좋아요. 만약에 그 웹하드를 안 쓰신다면 삭제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럼 네티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네티즌에 관련된 파생된 용어들이 있네요. 읽어보시고요. 도메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게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번호 IP 어드레스를 할당받게 되는데 이걸 일반 사용자가 기억하기 어려운 이렇게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바꾸는 거 이렇게 고시넷 그럼 고시넷 딱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co.kr 이렇게 했었네요. 처음에 CO. 이 CO가 뭐예요? 이건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이거는 회사를 말하죠. 이 KR 뒤에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코리아. 그죠? 해서 이런 건 좀 받으시도록 하고 이 CO가 이제 회사라는 점. 그냥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좀 더 보면요. 여기 PE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PE. 이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PE라는 주소를 할당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킨더가르텐 해가지고 이렇게 뭐뭐.k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당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E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라는 뜻이거든요. RE. 그 다음에 군사기관 같은 경우는 MIL 이런 거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뭐뭐.MIL 이런 식으로 뒤에 요 부분에 관한 얘기예요. 요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받으시면 좋아요. 뒤에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다음에 리셋 증후군 뭐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역기적인 살인사건에 거기서 이제 좀 유명해진 얘기인데요. 리셋 증후군. 그냥 리셋만 하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은 그렇죠. 리셋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컴퓨터 게임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동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현실과 게임을 분간을 못하고 사는 거죠. 이런 거를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블루리본 있네요. 거기 보니까 블루리본 있는데요. 그 블루리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터넷에서 정보 교환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리본에 관해서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합시다. 리본이요. 되게 여러 가지 리본들이 있어요. 보면은 거기 이제 블루리본 있죠.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블루리본. 이 리본도요. 그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영역마다 그러니까 이제 분야마다 다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을 때 어떤 리본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루리본이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학계로 가보면 이건 전립선암 예방과 관련된 어떤 색깔이기도 해요. 블루리본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거 블루리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성과 관계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핑크가 있고 퍼플이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성과 관련된 어떤 리본들인데요.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거는 유방암 예방 이거에 관한 얘기고 퍼플은요 이건 자궁암 예방에 관련해서 핑크 리본을 쓰기도 하고 다 리본들입니다. 여기 리본들이에요. 그 다음에 화이트 리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그 의학 쪽보다는 사회 문제 쪽인데요. 여성폭력 방지, 여성폭력 반대에 관련된 내용.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 관련된 게 조금 더 해보면 레드 리본도 있습니다. 레드 리본은 일단 에이즈 예방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리본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아 아동 예방과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리본은 무슨 리본이었어요? 당연히 노란 리본이었죠, 그죠? 노란 리본. 노란 리본은 예전에 이제 월남전이나 이럴 때 전쟁에서 많이 쓰였던 내용인데요. 이게 뜻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자. 그 뜻이에요. 그죠? 집으로 돌아가자. 그 뜻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그 많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노란 리본을 이제 달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도 많이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노란 리본을 못 달게 한다든가 이딴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글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상하죠. 좀 노란 리본을 다는 게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슬픈 사건이잖아요. 그 슬픈 사건을 되게 기억하고 또 이제 그걸 예방하자 이런 뜻인데, 솔직히 저는 그때 세월호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아침에 그 기사만 보고 근데 전원구조라는 기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갈 일이 있어서 강의를 가가지고 그 강의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다 구조됐대. 근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서해 페리오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93년도인가 2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서해 페리오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군산인가 어디에서 이제 낚싯배, 그러니까 약간 페리 같은 건데 거기에 그 배를 타고 나갔다가 거기에서도 사람이 되게 290몇 명인가가 사망했어요. 그때 그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바람에.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 근데 지금이야 그런 일이 했겠어. 이렇게 다 구조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전원구조라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고, 그냥 다, 그래서, 지금은 300명 넘는 지금 인원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잖아요. 그때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됐죠. 이렇게 20년이나 지나고 나서 발생했는데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울분이 터지는데, 이 노란 리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월호, 이제 그 추모의 뜻을 담고 있죠. 집으로 돌아가자, going home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나요, 처음에? 이거 정부기관? 아닙니다. 무슨 연예인? 아니고요. 어느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아리요. 이름은요, 알트라는 동아리입니다. 알트라는 동아리였고요. 이 동아리에서 처음에 이 노란 리본 답시다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다는 것도 있고, 카톡에 프로필에 넣는 것도 있고, 블로그에 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반향을 많이 얻었죠. 그랬는데,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조롱하듯이 해가지고 노란 리본을 조금 바꿔가지고 막 이상하게 바꾼다던가 아니면 되게 조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안 좋은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 리본을 달면 알트라는 이 업체로 저작권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은 저작권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경우도 있었죠. 유언비어로.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알트라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절대로 그런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자, 노란 리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읽어보시고, 웹 홀리즘 있네요. 웹 홀리즘은 웹하고 홀리즘 하면 뭐예요? 완전히 중독 증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뭐 홀릭, 워커홀릭, 뭐 일중독, 알코올릭, 뭐 알코올 중독 이렇게. 웹 홀리즘, 웹 홀릭 비슷한 말일 텐데, 웹 중독, 이런 거 인터넷 중독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웹 입정령, 위피는 와이파이하고 다른 겁니다. 와이파이는 와이파이고 위피는 위피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쓰는 그 무선 인터넷망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와이파이는. 위피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줄 끝에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휴대폰에 내장되는 중간 웨어의 성격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읽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와이파이하고 위피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경제 3원칙이 있네요. 무어의 법칙, 매트컬트의 법칙,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법칙 이렇게 있는데, 무어의 법칙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일단 보시죠. 무어의 법칙은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 웬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능력.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거고, 매트컬트의 법칙은 이거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가치사슬의 법칙은 조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가치사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 경제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경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법칙 이렇게 있는데요. 3원칙.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네 번째. 그래서 황해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황해 법칙. 이 황은 뭐야, 그러면은?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예, 우리나라 말입니다. 왜요? 황창규 사장이라고요. 예전에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황해 법칙 해가지고 황창규 그분이 이제 말한 거예요. 뭐냐면 집적도. 집적도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뭐 IC, 그 다음에 LSI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쭉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LSI, VLSI 뭐 이러면서 VLSI 그 다음에 ULSI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집적도에 얼마나 집적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황해 법칙이에요. 어떤 집적도라는 것은 자. 집적 회로 이런 걸 I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3원칙에다 플러스 알파 황해 원칙까지 황해 법칙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의 처리 능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슬슬 이제 기술적 한계 오고 있다는 평가들 받기도 합니다. 이제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다 이렇게요. 됐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요. 컴퓨터 같은 거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요즘 뭐 내가 뭐 CPU를 바꿨어 아니면 뭐 그래픽 카드를 바꿨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다 뭐 거의 하이엔드까지 갔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 그리고 CPU 뭐 같은 경우 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간이 지각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잘 보이진 않는다. 웬만큼 무거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단 하나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드디스크거든요. 하드디스크라는 게 이렇게 딱 지금 하드디스크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되게 약간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 이제 디스크가 되게 압축되어 있는데 꽤 무겁죠, 그죠?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그냥 하드디스크 HDD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SSD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SSD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드디스크는 아주 물리적으로 딱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디스크를 어떤 바늘 같은 게 읽는 거다라고 이제 본다면 SSD는 쉽게 말하면 우리 USB 같은 거 있죠. USB가 반도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충격에도 강하고 속도도 되게 빠르고 소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이것보다 한 단계 진화한. 그래서 저도 제 이제 컴퓨터 안에 그 윈도우를 까는 그 어떤 운영 체계를 까는 그 하드디스크 하드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것은 SSD를 써요. 그래서 부팅할 때 보면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빨라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다 SSD에 그러니까 그 C 드라이브 쉽게 말하면 거기에 깔리잖아요. 거기에 이게 깔려 있으면은 진짜 빨라요. 빠르기는 확실히 빨라요. 그 진짜 감동적으로 빠르거든요. 꺼지는 것도 컴퓨터 한번 끄면은 이제 꽤 오래 찌직찌직 하면서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진짜 한 3초, 2초 만에 딱 꺼져요. 꺼지는 거. 부팅하는 것도 뭐 20초, 뭐 30초 이 정도도 안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딱 버튼 누르자마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는 그 시점까지.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뭘까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HD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테라, 3테라 넘어가도 한 10만 원 안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28기가 이 정도만 돼도 한 10만 원한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프로그램 돌릴 때 그럴 때 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저장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영화는 여기다 다운 받으시고
뭐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는 물론 다 유료로 다운받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뭐 운영체계 같은 건 여기다 다운받고 이렇게 이제 쓰면 진짜 빠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는 뭐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죠? 거기 옆에 유형 중에서 1, 2, 3, 4, 5 있는데요. 4번, 5번이 있네요. 4번은 T커머스고 5번은 N커머스. T가 뭔지 M이 뭔지 이 뜻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T는 텔레비전이고요. M은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TV 홈쇼핑, 그럼 T커머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M커머스가 되겠죠? 쿠키,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한 기록, 이걸 쿠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 삭제할까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을 삭제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기록들을 쫙 삭제하는 거. 쿠키가 많이 남아있으면은 이게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근데 해외여행 갈 때 거기에 호텔을 좀 예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호텔에 접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혹은 이제 여행사 같은 데 접속해서 예약을 할 텐데 그게 쿠키로 남아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쪽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고 있는데 같은 어떤 그 주소에서 말하자면 같은 계속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호텔에 되게 관심이 많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쿠키를 삭제하고 들어갔을 때랑 그냥 들어갔을 때랑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풍문 같은 겁니다만. 그러니까 쿠키라는 게 뭐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쿠키라는 것은 어떤 기록을 어떤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기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쿠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삭제한다. 그럼 그런 방문했던 기록들을 삭제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쿠키 스니핑이라는 게 있네요. 스니핑이 뭐예요? 쿠키를 가로채는 거. 쿠키 파일을 가로채는 해킹 기법이다 해가지고 쿠키 스니핑을 하면 얘가 지금 이 컴퓨터에 있는 애들은 이 컴퓨터를 사용한 애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한테 접속을, 그러니까 어떤 곳을 많이 접속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싹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뭔지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별로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쿠키 스니핑은 몰래 빼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트위터. 많이들 하시죠? 트위터는 요것만 좀 정리하죠. 팔로잉이 있고 팔로워가 있죠. FOLLOWING가 있고, 팔로워가 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연예인들을 쫓아간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하면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팔로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로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를 추가하는 거. 쉽게 말하면 친구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친구를 추가하는 거. 여러분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편해요. 내가 친구를 추가하는 거. 이게 팔로잉이고요. 나를 누군가가 친구로 추가한 거. 이거는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나의 밑에 팔로워가 몇 명 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나를 따르는 팔로워가 몇 명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팔로잉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연예인, 그래서 김수현 씨의 트위터에 팔로워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거기를 팔로잉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요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요것만 조금 보시도록 하고요. 피싱 있네요. 피싱이 있고 파밍이 있고 핵티비즘이 있습니다. 보니까 피싱, 프라이빗 데이터와 피싱, 그러니까 낚시를 합성한 용어죠. 그래서 피싱이라고 하면 그냥 낚시, 피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단어 자체가 다르죠. PHISHING죠. 피싱 해서 프라이빗 데이터와 피싱의 합성어다. 낚시하듯이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 피싱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피싱 사이트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딱 봤을 때 들어갔을 때 국민은행 홈페이지야 누가 봐도. 근데 생긴 것도 국민은행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위에 주소를 보면 이게 국민은행 주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요 위에 이 주소창에다가 색깔을 넣는데요. 색깔. 그래서 여기에 녹색으로 돼 있지 않다. 이러면 이것은 국민은행 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미리 경고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녹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소 자체도 국민이라는 글씨가 안 들어가 있고 이상한 글씨가 들어가 있다. 물론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바꿉니다. 국민 S, 국민 B, 뱅크 이렇게 한다든가 아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실제로 국민은행 홈페이지가 아닌데 국민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맞네 들어가서 비밀번호하고 이제 아이디하고 칠 거 아니에요. 혹은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걸 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다 그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지금 자체가. 주소창 자세히 보면 달라요. 근데 자세히 볼 수가 없죠. 워낙에 이제 교묘하게 속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주소창 자체도 완전히 속여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예 국민은행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혹은 이제 국민은행 홈페이지 밖에서 해킹을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이 주소까지 탈취를 해낸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주소까지 빼내서 이것도 녹색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이게 국민은행 홈페이지가 실제로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 이런 게 파밍이에요. 밑에 있는 파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밍 읽어볼까요? 웹사이트 주소를 제대로 입력해도 해커 위장 사이트로 접속하게 된다. 제대로 입력해도 이쪽으로 가는 거. 이게 파밍이에요. 피싱은 제대로 입력을 안 했어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금융 홈페이지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피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스미싱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미싱. S로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SMS요.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모바일에 있으니까. 그죠? 해서 이 문자로 보내가지고 문자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어떤 금융 홈페이지가 뜨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스미싱이에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결국은 피싱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속인다던가 이러면, 근데 속이는 건 똑같은데 그 방식이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SMS 문자로 보내는 거다. 이런 점에서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스미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핵티비즘 있네요. 밑에. 핵티비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목적 해킹이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걸 핵티비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하고 그다음에 액티비즘의 합성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람 핵티비스트라고 부른다 이런 말도 있고요. 되게 뭐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합법은 아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이거 말고요. 혹시 해킹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범죄 신고 전화 몇 번이에요? 112. 불나면요? 119.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요즘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뭐 그 해양사고다 12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도 되게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외우는 것도 거의 3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만 하더라도 뭐 1 몇몇, 133 몇, 뭐 4자리짜리도 있고 이래서. 근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한 상황이다. 그럼 911. 그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911에 일단 전화하고 그럼 911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범죄다. 그럼 112. 불났다. 119. 자기네가 이제 뿌려주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범죄신고 113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간첩신고 113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지금 해킹에 관한 말이 나왔으니까 사이버 해킹을 신고하는 번호는 몇 번인지 아시나요? 사이버 해킹 신고 전화는 118입니다. 118.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파워블로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파워블로거. 그죠? 뭐예요? 되게 뭐 헤비블로거, 파워블로거 비슷한 말인데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로그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강한 힘을 어떻게 보면 정보를 뿌려주는 그 정보도 이제 힘이니까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파워블로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끝에 G자가 붙어요. 이렇게. 이거 뭘까요? 파워블로거 거지. 해가지고 되게 찌질한 애들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제 파워블로거를 위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음식점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이만한 이제 카메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차착 하면서 찍고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 아저씨한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주문할게요, 저거 주문 이것저것 다 주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할 때 뭐 혹은 이제 처음에 주문할 때 저희가 파워블로거인데 여기 글 잘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물건값은 뭐 이게 음식값은 안 받으실 거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찌질하게 구는 거예요. 파워블로거라는 거를 내세워서 실제로 파워블로거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파워블로거 거지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은 이제 워낙에 파워블로거들의 힘이 세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됐죠?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그 컴퓨터 인터넷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나올 문제 해가지고 이 문제들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첨단과학에 관한 얘기 계속 이어서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